수도권 중심으로 국내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일상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조치를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숫자를 보면 114명입니다. 어제보다는 다소 좀 내려갔습니다만 여전히 세 자릿수고요. 하루하루 숫자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보면 수도권에서 여전히 많지만 특히나 서울에서 이번에는 수치가 내려갔음에도 서울은 또 올라갔습니다. 56명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특히 서울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의 비율이 서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서울이 좀 더 인구 밀도가 높아서 접촉도 많고 해서 결국은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조금 안심되는 부분은 14일 이후로 지금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를 시켰는데 지금 11일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방역의 통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아직도 감염원으로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25% 정도라는 것은 4명에 1명꼴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어떻게 방역의 통제로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줄이는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방역을 새로 어떤 지침을 만들지 않으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이어질 것이고 또 어디선가에서 아주 큰 집단 발생이 일어나면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서 그것이 아슬아슬하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이 됐는데 지금 2주 정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가 지금 확진자의 증감으로 좀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벌써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는데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 약간 증가는 하고는 있지만 그건 미미한 차이이고 또 이 지역 발생에 있어서의 산발적인 발생의 규모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주 또 다음 주 초까지가 아마 이제 연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이것이 잘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 추석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사람 간의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기로에 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게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특히 그게 수도권 지역에서 좀 많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되는 대목인데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라는 게 감염 경로를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인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새로운 환자가 집단 발생이 됐는데 누가 제일 먼저 감염됐느냐 그걸 찾아보면 그 사람이 어디서 감염된지를 모르게 되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만약 발견이 되면 경로가 확인이 되면 그 경로 불분명 경로 불분명 확진자 그 수치에서 좀 빠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N차 감염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N차 감염에서 중간에 무증상 환자들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처음에 어떤 사람한테 감염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 버리고 즉 N차 감염의 고리가 끊어져 버리면은 감염원 불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어떤 사람이 감염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에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고 감염된 사람 중에서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진단을 받고 확진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비율은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실제로 그럼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데이터가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매주 1,000명 이상씩을 진단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나오지 않고 어쩌다 1명씩 나오는 것이고 또 이병 장정은 2-3천 명씩 매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풀링으로 취합 검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선제 검사 선제 검사라는 의미보다는 전수 검사죠.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 비율은 굉장히 낮아서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역으로 보면은 상당히 환자들이 있고 무증상 감염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고서 완치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기저질환이 있든지 어찌됐든 그 감염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가서야 진단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불명인 환자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방역으로 통제하기는 어렵고 또 선제 검사를 PCR 검사를 전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새로운 방역 체제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는 침으로부터 그 감염을 찾을 수 있는 PCR 방법을 개발해서 이것은 뭐 정부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정희 회장이 이것을 뭐 2,000행 정도 값을 받고서 전 국민들한테 하게 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항원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것이 있는데 약 90%에서 95% 정도의 정확도만 된다면은 일반 국민들이 이 진단법에 의해서 양성이 되면은 바로 격리 치료를 받고 또는 확진 검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하게 되면은 실제 지역 사회에 있는 무증상 환자들도 다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전부 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신속 진단 키트는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는 정확도나 신뢰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 고려할 만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인 것이요.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양성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역 사회에 있는 양성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의 동선에 밀접 접촉자 아니면 접촉자들이 있을 때 이걸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신속 진단 키트로 90 내지 95% 찾아낼 수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빨리 격리시킬 수 있고 N차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서 조금 모자라는 정확도를 할지라도 양성은 다 찾아낼 수 있다면은 그 양성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통제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만 될 것이고 외국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나라 제품들이 해외에서는 다 승인을 받아 갖고서 사용되고 있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확도라는 부분은 그 정확도는 확진 검사를 통해서 PCR 검사를 통해서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 감염이 됐다는 것 자체를 알게 되는 것이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114명의 신규 확진자 중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9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19명입니다. 오늘 수치 발표상으로는 아직 뭐 어느 나라에서 입국한 사람 그리고 검역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는데 어제 내용을 기준으로 좀 보면 어제는 해외 입국으로 확진된 사례가 15명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10명이 입국 검역 단계에서 나왔고 나라별로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6명으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정도부터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 중에서 421명 중에 52명이 지금 확진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검역 과정에서 있었던 현지에서의 검사 센터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바이러스 배출 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음성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1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실제 진단검사를 어떤 진단검사를 했는지가 뭐 확실치 좀 아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와 같이 정확한 PCR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신속 진단 키트를 가지고서 검사를 하고서도 이 확인서를 띄워주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네. 또 하나는 감염이 된 이후에 사실은 양성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시기에는 음성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는 3일 전에 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는 양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데 아마 우즈베키스탄의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이 노동자로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농촌이라든지 공장들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들의 검역에서 확실하게 잡고 또 2주간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사회로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부분이라 외국인인 경우, 외국으로서 입국하는 분들은 지금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감염원을 알 수 있는 거라고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방역 당국에 따르면 그 해외 입국자 중에서 그 음성 확인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2건이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파키스탄인 1명, 카자흐스탄인 1명이었는데
물론 아직 이들을 통한 지역 사회 전파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이들이 확진이 됐고 이로 인해서 지역 사회까지 전파가 되면 그건 큰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구멍을 막기 위해서 음성 확인서를 좀 더 좀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데 뭐 그 지역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나라의 것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검역 시스템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음성 확인서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진단검사를 사흘 안에 받고 또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좀 국내로 돌아와서요. 오늘 추석 특별방역 거리두기 조치를 정부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가족 간의 이동은 자제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지금 뭐 추석 연휴의 바캉스, 뭐 축캉스라고 부르던데 여행 떠날 예정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하고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글쎄요, 이게 뭐 결국은 다 똑같은 말인데 귀향을 하지 않고 놀러 가는 상황인데 놀러 가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 1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8개월이 지나고 여름 휴가들도 다 그랬고 장마도 길었고 이 시기가 제일 좋다고 놀러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왕 결정해서 놀러 가셨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가족 이외의 사람들하고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닐까 하는 것과 실내 환경에 있어서의 방역수칙, 개인위생수칙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 안에서의 감염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의 접촉, 또 예를 들어서 휴게소라든지 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가능한 한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서 예를 들어서 뭐 흡연을 하러 간다든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피해 주시고 또 지금은 휴게소에서도 취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도시락을 싸갖고 가도 뭐 한계가 있을 테니까 결국은 사오시게 될 텐데 이런 실내 환경에 있어서 마스크를 꼭 쓰시는데 마스크를 쓰실 때에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보건 마스크,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를 꼭 잘 쓰시고 뭔가 만졌을 때에는 손소독제 혹은 손을 잘 닦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모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 즉 자기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전파는 막을 수 있는 올 휴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아마 서울 안에서 계속 집 안에만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좀 좋은 영향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직장은 출근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집 안에서 잘 지내신다면은 아마 이 감염의 정파를 막는 데에도 도움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체 많은 분들이 지금 휴가를 가고 계셔서 이 부분은 꼭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십사 하고 하는 부탁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는 그런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좀 강조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12시에 이제 발표할 방역 당국의 조치에는 좀 어떤 부분이 좀 포함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 거기도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동 금지를 할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가능한 한 모든 데에서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방법들, 또 모이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 또 이 휴게소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장소들에서의 방역 수칙 강화, 또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부분들, 뭐 이런 지금 수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 또 그것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여서요. 방역 당국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좀 더 상향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 코로나랑 적어도 내년 뭐 여름 이후까지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상황이 지금 2단계 정도라는 것이 굉장히 뭐 이것도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지난번에 강화된 2단계, 2.5단계라는 것을 해보니까 그건 좀 너무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2단계에서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뭐 승차 집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집회에서도 여러 형태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9대씩 끊어서 행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정부는 어떤 형태든 불허하겠다고 말해놓은 상태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이 10명 이상 집회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차가 9대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건지 그 부분은 확실치가 않고요. 네. 9대라고 그래서 분명히 9명은 아닐 것인데요. 그 안에 사람들이 한 명만 타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차로만 움직인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아홉 대 온 차들이 과연 아무도 안 내리고 계속 움직이기만 할까 하는 것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이 집회 전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식사를 한다든지 음료를 네. 같이 마신다든지 또는 같이 담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행사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서 집회를 한 후에 다시 흩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특히 이 휴가철 끝나면서 귀성철 지나면서 만약에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불구하고 이런 집회에서 더 큰 확산이 일어난다면은 지금 8.15 집회와 같은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특히 고령층이 많이 모이는 이런 집회들이라는 것은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좀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고양 정신요양시설에서 현재까지 거의 4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동일 집단 격리를 좀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나름의 격리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부분은 격리 조치 과정에서의 어떤 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이 청도 대남병원의 사례와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환자들의 특성이 있어서 일단 정신장애를 앓고 계시고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시고 잘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혼자서 쓰신다든지 방역수칙을 지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간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적은 분들이 간병을 하고 계셔갖고서 상당히 많이 넓게 퍼진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 격리를 시켰다, 코호트 격리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감염된 사람들이 시차를 두고서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의 100% 가깝게 발생을 확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119명이 이게 지금 그 안에 계신 분들보다 명수가 더 많은 거거든요. 네. 93명인가 입원해 계셨는데 119명이 감염되셨어요. 이건 네. 이제 간병인이라든지 외부의 분까지 합쳐서 그랬기 때문에 거의 100% 감염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즉 한 방에 7, 8명씩 계셨는데 침대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온돌 바닥에서 같이 접촉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감염이 되셨는지 지금 날짜로 봐서는 뭐 거의 다 양성으로 나올 분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56명이었었는데 지금 39명이기 때문에 이 비율만 봐도 뭐 거의 지금 70%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100%까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이고 또한 이 고령자이시고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계시는 환자분들이라 빨리 진단하고 빨리 격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그 치료가 잘 돼서 사망하시지 않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집단 감염. 최초 확진자는 교사고요. 원아들의 마스크 착용이 약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13일에 이 교사가 성경 모임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감염돼서 원아들한테 좀 전염을 시킨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교회 소모임이 자제 권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비해서는 약간 느슨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자체를 교회 소규모 모임만을 자제시킬 방법이 없어갖고서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소규모 모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더구나 어린이집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루 종일 계속 씌우고서 할 수도 없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뭐 간식을 한다든지 뭐 물을 마신다든지 또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하루 종일 쓰고 있는 건 분명히 어디서든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계셨다 할지라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또 접촉 감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서 너무나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사이가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은 이런 소규모 모임 자체를 참석하지 않는 것이 우선 먼저여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